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49부 평양이 함락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아, 돌아온 새 친구가 있죠. 그죠? 지금 이 앞에 있는 털복숭이 친구. 이게 진짜 한동안 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등장을 안 했다가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재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음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녹음할 때는 제가 좀 뭐 설정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잡음이 좀 유달리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녹음 중간에 알았으면 이제 취소를 하고서 다시 했을 텐데 이미 다 찍어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알아채가지고 다시 찍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음질이 안 좋지만 그대로 내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제 지난번에 음질이 좀 많이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털복숭이 친구가 돌아온 이상, 이제 음질은 다시 좋아질 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끊었죠. 근데 왜 한국 드라마의 묘미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탁 끝나요. 근데 다음번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편을 보면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혹은 좀 이제 험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뭐 이게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들 활용을 해본 건데 사실 그 뒷이야기 별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아무튼간에 지난 시간 이야기로 돌아가서 1592년 6월 14일 조선군의 야습작전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습작전이 처음에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일본군도 이때는 좀 방심을 해가지고 초전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전국시대를 겪어왔던 애들이다 보니까 또 이런 때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군대, 훈련이 잘 된 군대 특징이 뭐냐면은 설사 방심해서 초반에 좀 얻어 터진 일이 있었어도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빨리 방어태세를 다시 또 갖추는데 성공하는 것이 경험이 많은 부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차이였어요. 조선군은 한 번 이제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와르르 용인전투 그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은 일본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초전에 고전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부대를 재편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재반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국시대 거치면서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봤겠냐 이거죠. 정말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런 전투는 도가 텄고 야습, 기습, 매복 이런 것들도 정말 아주 신물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전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증원 부대가 바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꾸로 조선군이 밀리게 됐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제 조선군 목적은 여기서 뭐 일본군을 전멸을 시키겠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뭐 애초에 건너간 병력이 수백 명 내외였고 그 수백 명 가지고서 지금 거의 3만에 달하는 일본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목적이 뭐였냐면은 한번 그렇게 타격을 주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자. 그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배 한 척이 모래톱에 처박히게 되면서 사실상 적군 사이에 고립이 돼서 거기에 탑승했던 병력들은 전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서 대동강 중위에 이제 위치해 있었던 사공들이 배를 몰아가지고 가서 아군을 태우고서 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부는 이거 태우고서 왔어요. 근데 나머지 또 일부가 겁을 집어먹고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변에 역시 또 상당수 병력이 그대로 고립돼서 버려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진강 전투 시즌 2가 된 거죠. 근데 임진강하고 좀 상황이 달랐던 게 뭐냐면은 임진강 때는 아예 그냥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유일한 방법은 강 상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뺑 둘러가지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고, 근데 여기 대동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법의 통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왕성탄이라고
얼핏 보면은 강 한복판인데 의외로 여울인 지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현지 사람들밖에 거의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 측은 여기를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 측이 여기를 현재 발견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지에 몰렸던 적진에 고립돼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으로 몰린 조선군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왕성탄을 떠올린 거예요. 아 맞다, 백업 없이도 건널 수 있는 지역이 있지. 그러니까 요분들을 탓할 수는 없죠.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다 죽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살아남은 패전병들이 왕성탄 방면으로 막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 일본군이 응? 그죠? 대동강 한복판에 저렇게 여울이 있었네? 그거를 이제 알아챈 거예요. 물론 일본군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여울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장마가 끝나고 삼복더위 진행되면서 조선에서 이제 가문 시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 강물이 계속 말라가게 될 거고, 강물이 말라가면은 그 여울이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냐 하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뭐 좀 시간 문제긴 했어요. 지금 걸리나 좀 이따 걸리나 중간에 비가 안 왔으면 어쨌든 걸릴 문제였죠. 그런데 일본군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여울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왕성탄의 비밀을 일본군에게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평양이 수비대는 선조가 떠난 이후에 가뜩이나 사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강 건너갔던 병력들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서 돌아오는 걸 보고 또다시 사기가 곤두박질을 치게 됐다는 거죠. 임진강 전투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때 평양에 유도대장으로 남아있었던 윤두수에게는 이런 사태를 수습할 만한 지휘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윤두수는 천상 문관이었다는 거죠. 김명원도 역시 이런 수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두 차례나 입증이 됐죠. 그나마 이런 수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일 정도인데, 문제는 이 일도 연전연패를 한 상황이라 가지고 입지가 많이 좁아졌고, 이 일은 지금 남문 방어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거기서 고니시 상대하는 것도. 그래서 왕성탄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이래저래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윤두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성탄의 비밀을 알게 된 일본군은 곧바로 왕성탄의 여울로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체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물론 왕성탄에는 조선군 수비대가 배치가 돼 있었지만 야습작전에서 패퇴한 뒤라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군이 이제 강 건너에서 전멸당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왕성탄을 지키는 수비군도 이미 사기가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왕성탄에 배치된 조선군은 전의를 상실해서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왕성탄을 포기한 채 퇴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당시 평양성 수비대가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군이 여울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게 여울이라는 게 무슨 뭐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한 허리 정도까지는 찰 텐데 거기를 일본군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강을 건널 때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때 전력을 집중해서 여울을 막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럴 만한 사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전투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쉽게 대동강을 건넌 일본군은 평양성 바로 앞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외로 역효과를 낳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일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군이 패전병들이 왕성탄 방면으로 가가지고 여기 여울의 길을 알려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지키고 있는 병력들이 제대로 된 저항도 안 해보고 그대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거 가만 보면은 마치 일본군 보고 여울을 건너서 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얘들은 또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그 전국시대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좀 조심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유인작전을 펼쳐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도 의외로 꽤 있어요. 특히 일본의 성 같은 경우는 그 안에가 좀 되게 미로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이 뚫렸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안에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막 함정에 걸리고 난리 불수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그런 작전이 아닌가
흔히 이제 삼국지에서 말하는 공성의 기 같은 그런 작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진짜 조선 입장에선 다행이었는데 일본군이 여기서 바로 성을 공략하지 않음으로써 공성을 좀 이제 유예를 함으로써 조선 입장에서는 나름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도대장 윤두수와 도원수, 김명원은 사실상 평양을 사수하는 것은 글러먹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수비군은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만한 지휘력이 현재 없어요. 그런 지휘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본래 평양성의 목적은 명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본군이 이미 대동강을 건너서 바로 성벽 코앞까지 당도한 상황이고 그 지원군이란 게 물론 지금 오고는 있었어요. 오고는 있었는데 사실 언제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평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또 지금처럼 무슨 뭐 전화가 있다든가 무전이 있다든가 하면은 바로 지금 타전을 해가지고 뭐 명의 지원군이 압록강을 이미 건넜으니까 몇 시간만 버텨라 그렇게 지령을 내보내겠는데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아니면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지원군을 어떻게 여기서 계속 기다리냐 이거죠. 지금 성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리고 선조가 이미 영변까지 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평양성 수비대가 가지고 있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냐. 왕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리하게 저항을 하다가 오히려 평양성이 덜커덕 함락이라도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평양성에는 윤두수를 비롯해가지고 고위급 인사와 수많은 물자와 장비, 군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다 적군에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건 진짜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군 지휘부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때마침 일본군이 공성을 주저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자. 차라리 성을 버리고서 도망을 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보면요. 이날 저녁에 많은 적병들이 여우를 따라 건너오는데 여우를 지키는 우리 군사들은 감히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니까 당시 평양성 수비대의 사기가 어느 정도로 저하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성이 무슨 뭐 아주 난공불락의 무적의 철옹성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요새인 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요새화된 성체라 하더라도 수비를 하는 군인들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즉 투지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거죠. 적병은 이미 건너와서도 우리 성 안에 방비가 있는지 의심에 머뭇거리고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역으로 생각한 거죠. 이거 너무 쉽게 풀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던 그 하루 사이에 결국 조선군은 총퇴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날 밤에 윤두수와 김명원은 성문을 열고 성안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병기와 화포를 풍월로 못 속에 가라앉히고 윤두수 등은 보통문으로 나와 순안에 도착했는데 뒤따라오는 적병은 없었다라고 돼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판단이 서자 윤두수는 진짜 하여튼 이런 건 잘해요. 윤두수가 전문 행정 관료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사 지휘관은 아니지만 전문 행정 관료답게 아주 발빠르게 매뉴얼대로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선시대에 대해서 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왕이 뭐 백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진짜 버리고서 나몰라라 하고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절대 그런 거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은 그게 자기들 국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백성 버리고 막 도망간다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좀 국가 고위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다. 그죠? 주민들은 먼저 대피를 시켜요. 그래서 야함을 틈타가지고 성문을 열고 주민들을 먼저 싹 다 내보내버립니다. 물론 100%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 중에는 그냥 내가 가봤자 어디로 가겠냐 하고서 피난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 안에 남아있다가 그냥 일본군 쪽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 조선군의 지휘부가 백성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들만 밤중에 몰래 도망간 게 아니라 상당히 책임의식을 갖고서 체계적인 퇴각 작전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암을 틈타가지고 성문을 열고서 먼저 주민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무기, 물자 다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기와 물자, 특히 화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전부 풍월로 연못 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매뉴얼대로 관료제 국가답게 아주 착착착 움직이면서 퇴각 작전이 진행이 되는데, 다 모든 걸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휘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윤두수가 마지막에 북쪽에 위치한 보통문으로 빠져나와서 순환 방면으로 퇴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불과 하룻밤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체 깔끔하게 이루어진 퇴각 작전이라서 일본군은 전혀 눈치를 못 챘고 추격하는 병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조선군은 성을 싹 다 비우고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본군이 이제 평양성으로 접근해서 점령할 차례죠. 과연 일본군은 평양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령을 하게 될 것인가?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군의 평양 철수 작전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전격적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보면은 하여튼 조선이 나름의 저력은 또 있어요. 이럴 때 또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안 들키고 또 갔다는 것도 되게 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평양성의 움직임이 조용하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평양성이 설마 비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니시하고 구로다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모란봉에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 안을 굽어다 보면서 한참 동안 탐지를 하게 합니다. 이 평양성은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서북면 일대의 핵심적인 전략 요새로 무려 4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예요. 물론 그 4중 성벽이 뭐 4바퀴로 둘러싼 구조는 아니고 칸막이 형식이긴 하죠. 자, 그런 중요한 전략 거점이 하룻밤 사이에 텅 비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저거 함정 아니야?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니시와 구로다는 얼마 전에 가토가 한양 입성 당시 그랬던 것처럼, 가토도 굉장히 황당해했죠.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자신들의 성 안으로 유인하려는 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한동안 성 안을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돼요. 그러다가 모란봉에서 아무리 정찰을 해도 조선군은 고사하고 이거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민간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 정탐 끝에 고니시와 구로다는 마침내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조선군의 계략이 아니라 얘들이 정말로 성을 포기하고서 도망간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선 일본군은 마침내 평양에 입성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평양은 함락되고 말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군이 공성을 주저하면서 보낸 그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주민들을 피난시키고 물자 병기들을 수장시킴으로써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일본군 손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게 뭐였냐?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튿날 적병이 성 밖에 이르러 모란봉에 올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의심스러우니까 여기서 이제 정찰 활동을 계속한 거죠. 성이 텅 비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수비군은 고사하고 민간인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략이 아니라 정말로 성이 빈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처음에 임금이 평양에 도착하니 조정의 의로는 모두 군량을 걱정하여 여러 고을의 전세를 다 거두어 평양으로 운반해 두었는데, 이제 성이 함락되자 본창의 곡식 10여만 석까지 모두 적군이 차지하게 되고 말았다. 아, 이게 웬 겁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두수가 하나 놓치고 간 게 군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조선은 평양을 최후의 보루로 삼으려고 했었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식량을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해뒀고 그 양이 무려 10여만 석에 해당이 됐다라고 해요. 물론 이 식량은 조선군이 소모할 분량뿐만 아니라 명으로부터 지원군이 오면은 그 지원군에게 지급될 식량이기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량이 여기에 비축이 됐던 건데 윤두수가 다른 건 다 잘 처리했는데 군량은 미처 소각을 하지 못하고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군량을 놓치고 갔냐에 대해서는 사실의 사료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컨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요. 미처 시간이 없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그 퇴각작전인데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게. 더군다나 일본군에게 들키지 않고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 피난시켜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각종 물자 병기들 수장시켜야지. 그 다음에 또 주요 문서들, 주요 인사들도 다 대피시켜야지. 그러려면은 하룻밤 가지고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분량을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럼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박홍이 그랬던 것처럼 불태우고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만약에 군량을 불태워버리면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군이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군량이 10만 석이 불에 타면은 그거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불꽃이 바깥에서 안 보이겠냐고요. 그 불꽃과 연기가 자욱한 게 보일 게 뻔하고, 그럼 일본군이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고 바로 성으로 치고 들어와서 도망치고 있는 조선군 지휘부를 추격해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제 일본군이 성 안의 상황을 눈치를 챌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군량을 남겨놓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쇼킹하게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먹는 거는 그냥 남겨놓고 하자. 그런 걸 수도 있지. 이건 좀 농담이고. 자, 아무튼 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추정컨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군이 그동안 알토란처럼 모아놨던 10여만 석의 분량은 모두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양성이 함락된 이후에 조선 조정은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제 선택지가 얼마 안 남은 상태죠. 자, 과연 조선 조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무사히 영변까지 퇴피한 선조는 이곳에서 세자 광해군과 갈라지기로 하죠. 그래서 세자 광해군은 분조로 이끌고 강계로 향했고 국왕인 선조는 국경지대인 의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2일 무렵에는 선조는 마침내 조선의 최북단 국경지대인 의주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선조는 급한 대로 의주 목사의 관할을 행궁으로 삼아서 거처를 하면서 정말 초라하고 궁색한 파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임진강 방어선이 구축되었던 때만 하더라도 조선군은 나름 이제 자력으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가능성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바다에서는 일단 이순신이 일본군을 커트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육지에서는 임진강 방어선에서 일본군을 진격을 저지하고 후방에서 삼남 근황병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명예 관전보 총병이 의주 목사 황진에게 지원군을 사실 제의를 합니다. 너네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까라고 그렇게 제의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의주 목사 황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외국 군대의 도움을 이렇게 한 번에 받아버리면은 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횡포도 부리고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자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받을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좋게 좋게 말해가지고 사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이제 조선이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도 임진강은 고사하고 대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졌으니 이제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최후의 방어선은 청천강 방어선 정도인데 청천강 방어선과 정주 일대가 무너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 이제 서희가 강동 육주 설치했던 그 지역이죠. 여기가 진짜 이제 최후의 보루가 돼버린 거고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남은 길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압록강이 다 빠져 죽던지 아니면은 건너서 명으로 망명을 하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조정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자존심 세울 때도 아니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은 황급히 요동에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미 이제 류성룡이 임세록을 통해서 사정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동 쪽에서는 나름 좀 이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명예의 본국에서는 여전히 그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병부 상서였던 이제 석성, 우리로 치자면은 뭐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석성만 조선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명조정에서는 여전히 좀 조선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죠. 그러나 일선에 있었던 요동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 좀 이제 실감나게 정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좀 먼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동 측에서 먼저 선발대로 참장, 광몽진과 유격장군 사유에게 기병 1,000명을 주어 조선에 급파를 하게 됩니다. 본래 이들은 평양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사실 오고 있었던 얘기가 바로 요거였는데 대규모 지원군이 온 게 아니라 일단 선발대로 기병 1,000명이 급파돼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력이 좀 가세했으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조선군의 사기도 올라왔을 거고 어쨌든 성벽 위에 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면은 온건파였던 고니시 입장에서는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걸 알았겠어 윤두수가 그게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도 모르겠으니까 평양을 포기하고서 퇴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선발대가 원래는 평양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미 평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있는 의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제 명조정에서는 조선의 침략에 대해서 사실이네 아니네 경론 중이었지만 곽몽진과 사유가 직접 조선에 와서 보니까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조를 아련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동, 유격, 사유와 원인 참장, 곽몽징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인반관에 도착하니 상이 곤룡포의 익성관 차림으로 서로 만나 재배를 끝내고 상이 말하기를 불고기, 여기서 말하는 불고기 뭐냐면은 왕이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불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고기,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여 오늘의 화란을 오게 하여 귀국 대신들이 행차하는 수고로움을 끼쳤으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소이다 하니 두 장수가 아뢰기를 평양을 일찍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은 평양에서 일본군을 커트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명에서도 좀 고민하고 의심하느라고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도 오해를 풀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총병,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조승훈입니다. 요동총병이죠. 조총병이 의주에 도착하면 우리들이 돌아가서 조야와 의논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선발대로 온 거고 좀 더 이제 본격적인 지원군은 조승훈이 이끌고 올 건데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해 보이니까 자신들이 아예 그냥 북경에 가가지고 대신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명예조정은 경론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아직도 지금 감론을박 중이었다는 거죠. 자, 귀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자. 여기서 선조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선조를 좀 좋아하기가 힘든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나라의 전망이 대인들의 진태에 달려있으니 지위를 삼가
받겠소이다 라고 하죠. 요즘 말로 따지자면은 전작권을 넘겨주겠다. 뭐 그런 식의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쨌든 선조는 현실적인 판단은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군은 사실상 거의 뭐 공중분해 돼가지고 남아있는 방어선도 제대로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은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하자. 그냥 아예 명한테 의지를 하자. 전작권까지 거 그냥 넘겨줘가지고 명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주게끔 해야지. 여기서 존심 부릴 게 뭐가 있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좋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왕이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도 되냐 이거죠. 이런 거는 좀 나름 고민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신하들하고 좀 의론도 거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작권을 넘기더라도 좀 모양새 있게 넘겨야지. 그냥 여기서 바로 지위를 받겠다고 왕이 그렇게 자기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여튼 요런 점은 좀 선조가 이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때 이것 때문에 신하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이제 신하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또 이제 명의 장수들이 또 불쾌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러 왔는데 이런 거는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 앞에서 그렇게 서로 감론을박 논쟁 벌이는 게 무슨 추태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선조가 신하들한테 한마디 하죠. 야, 셧다마우스. 다 입 다물어. 여기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전작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시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적어도 명의 요동 지역에 군대가 참전하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육지에서의 상황은 점점 아주 안드로메다급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하죠, 그죠? 지금 아주 그냥 답답해서 돌아가실 지경이죠. 고구마 한 1만 개쯤 드신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다음 시간에는 사이다 한번 드셔야겠어요. 이제 바다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순신 이야기를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1차 출격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일단 여수에 있는 좌수영으로 돌아와서 정비를 했죠.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또 2차 출격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순신의 2차 출격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참고로 여기서 이순신이 비밀 병기를 하나 가지고 가요.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이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